그 집에서 저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필요할 때 쓰는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올해 72이다. 사람들이 말하는 노년이라는 나이에 들어섰지만 내 인생은 아직 끝난 게 아니라고 생각하며 살아왔다. 남편을 먼저 보내고 혼자가 된 지도 벌써 10년. 처음 몇 년은 정말 힘들었다. 밥을 지어도 혼자였고 TV를 봐도 웃을 일이 없었고 밤이 되면 집안이 너무 조용해서 숨이 막힐 것 같았다. 그래도 버텼다. 아들이 있었으니까. 엄마, 나만 믿어요. 그 말 하나로 나는 평생을 버텨왔다. 그런데 어느 날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다. 엄마, 우리 집 와서 같이 살면 안 돼요? 나는 순간 말을 잇지 못했다. 왜? 애들 때문에요. 맞벌이라 도저히 안 되겠어요. 며느리도 옆에서 말했다. 어머니가 계시면 저희 정말 살 수 있어요. 그 말은 부탁이었지만 나에게는 필요로 한다는 신호였다. 나는 그날 바로 짐을 쌌다. 내 집을 정리하지도 않고 화분도 그대로 두고 그냥 떠났다. 잠깐만 있다 올게. 그 말이 이렇게 길어질 줄은 몰랐다. 처음엔 정말 행복했다. 손주들이 달려와 할머니 하고 안겼고 나는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었다. 아침마다 아이들 밥을 차리고 학교 갈 준비를 도와주고 집안을 정리하고 저녁을 준비했다. 하루가 바빴다. 하지만 좋았다. 내가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으니까. 며느리는 항상 바빴다. 회사 일 때문에 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았고 아들은 점점 집에 늦게 들어왔다. 그래도 괜찮았다. 엄마가 있어서 다행이다. 그 말 한마디면 충분했다. 하지만 그 말은 점점 사라졌다. 어느 날부터인가 며느리의 말투가 바뀌기 시작했다. 어머니, 이거 왜 이렇게 하셨어요? 처음엔 그냥 피곤해서 그런 줄 알았다. 하지만 어머니, 애들 간식은 좀 신경 써주세요. 어머니, 청소 좀 제대로 하셔야죠. 어머니, 요즘 좀 대충 하시는 것 같아요. 그 말이 반복되면서 나는 점점 작아졌다. 내가 뭘 잘못했는지 알 수 없었다. 그래서 더 열심히 했다. 더 일찍 일어나고 더 깔끔하게 청소하고 더 정성껏 밥을 만들었다. 그런데도 어머니, 요즘 왜 이렇게 전기 많이 써요? 그 말이 내 가슴을 내려쳤다. 나는 그날 이후 전등을 켜는 것도 눈치를 보기 시작했다. 냉장고 문을 여는 것도 물을 마시는 것도 그 집에서 나는 점점 눈치 보는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날 밤이었다. 나는 잠이 오지 않아 거실로 나왔다. 불은 꺼져 있었고 안방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다. 나는 무심코 발걸음을 멈췄다. 그리고 그들의 대화를 듣게 되었다. 이대로는 안 돼. 며느리의 목소리였다. 엄마 언제까지 모실 거야?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아들의 목소리. 조금만 더 참자. 아니, 솔직히 말해봐. 나 너무 불편해. 그 말이 내 귀를 찢었다. 그냥 나가셨으면 좋겠어. 나는 그 자리에서 움직일 수 없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그 순간 알았다. 나는 그 집에서 가족이 아니었다. 그리고 그때는 몰랐다. 이 모든 일이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처음부터 계획된 일이었다는 걸. 그리고 며칠 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 집을 나왔다. 그리고 일주일 뒤 그 집으로 한 통의 서류가 도착했다. 내용 증명. 그리고 그 안에는 상상도 못한 내용이 적혀 있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아주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내용 증명을 받아든 순간 손이 떨렸다. 종이를 들고 있는데도 글자가 제대로 보이지 않았다. 나는 벽에 기대서 천천히 숨을 골랐다. 그리고 다시 읽었다. 귀하는 지난 3년간 무단으로 거주하며 그 문장은 칼처럼 느껴졌다. 무단으로. 나는 그 단어를 몇 번이나 되뇌었다. 무단으로. 나는 분명 그 집에 들어오라고 해서 들어간 사람이었다. 아들이 먼저 전화했고 며느리가 부탁했고 나는 그 부탁을 들어줬을 뿐이었다. 그런데 나는 그들의 문서 속에서
허락도 없이 들어와 붙어 사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 손이 더 세게 떨리기 시작했다. 나는 시선을 아래로 내렸다. 생활비 및 양육비를 부담하지 않았으므로. 그 순간 입에서 웃음이 새어나왔다. 하지만 그건 웃음이 아니었다. 울음이었다. 나는 기억하고 있었다. 처음 그 집에 들어간 날 며느리가 이런 말을 했다. 어머니, 돈은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저희가 다 할게요. 나는 그 말을 믿었다. 그래서 내 연금은 그대로 통장에 넣어두었다. 그런데 아이들이 커가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어머니, 애들 학원비가 좀 부담돼서요. 그 말이 나왔을 때 나는 아무 말 없이 통장을 꺼냈다. 내가 보탤게. 그때 아들이 말했다. 엄마, 괜찮아요. 하지만 나는 웃으며 말했다. 가족인데 뭐가 괜찮아. 그날 이후 나는 자연스럽게 돈을 쓰기 시작했다. 학원비, 간식비, 병원비, 아이들 옷, 생활용품. 누가 시킨 건 아니었다. 하지만 나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가족이니까. 그런데 그 모든 시간이, 그 모든 돈이, 그 모든 노력이 단 한 줄로 정리되어 있었다. 부담하지 않았다. 나는 그 문장을 보고 숨이 막혔다. 눈앞이 흐려졌다.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다. 그리고 한참 동안 움직일 수 없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나는 겨우 정신을 차리고 전화기를 들었다. 아들의 번호를 눌렀다. 신호음이 울렸다. 한 번, 두 번, 세 번. 받지 않았다. 나는 다시 걸었다. 또 받지 않았다. 계속 걸었다. 손이 떨리면서도 멈출 수 없었다. 하지만 끝내 받지 않았다. 나는 며느리에게 문자를 보냈다. 이게 뭐냐? 짧게 보냈다. 그 이상 쓸 수 없었다. 답장이 오기까지 10분이 걸렸다. 그 10분이 10년처럼 느껴졌다. 그리고 문자가 도착했다. 법적으로 정리하려고요. 나는 그 문장을 몇 번이나 읽었다. 법적으로. 그 단어가 이렇게 차가운 건 줄 몰랐다. 나는 다시 문자를 보냈다. 왜 이러는 거냐? 이번에는 바로 답장이 왔다. 서로 감정 상하기 전에 정리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 문장은 더 잔인했다. 감정이 상하기 전에 이미 나는 산산이 부서지고 있었다. 나는 더 이상 문자를 보내지 못했다. 손이 움직이지 않았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잘 수 없었다. 침대에 누웠지만 눈을 감을 수가 없었다. 천장을 보며 계속 생각했다. 내가 뭘 잘못했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었다. 나는 그 집에서 최선을 다했다. 아침부터 밤까지 쉬지 않고 움직였고 아이들을 돌봤고 집안을 책임졌고 돈까지 보탰다. 그런데 나는 지금 쫓겨나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머릿속에 한 장면이 스쳐 지나갔다. 며느리가 내 통장을 보며 물었던 날. 어머니, 통장에 얼마 정도 있으세요? 그때 나는 아무 생각 없이 말해버렸다. 그냥 조금 있어. 며느리는 웃으며 말했다. 나중에 같이 살면 편하겠네요. 그 말이 그때는 아무렇지 않게 들렸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건 질문이 아니라 확인이었다. 나는 갑자기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그리고 또 하나가 떠올랐다. 아들이 했던 말. 엄마 집 나중에 어떻게 할 거예요? 나는 그때 웃으며 말했다. 넣어주려고 하지. 그 말에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그 표정이 지금 떠올랐다. 그건 기쁜 표정이 아니었다. 확신한 표정이었다. 나는 그 자리에서 숨이 막혔다. 그리고 깨달았다. 이건 단순한 갈등이 아니었다. 나는 다음 날 바로 변호사를 찾아갔다. 작은 사무실이었다.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나는 이미 지쳐 있었다. 어머님 앉으세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서류를 내밀었다. 변호사는 천천히 읽었다. 그리고
표정이 굳었다. 이건. 그는 말을 멈췄다. 나는 물었다. 왜요? 어머님, 이건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 말에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그럼요? 변호사는 나를 바라보며 말했다. 처음부터 계획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나는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다. 계획이요? 네. 그는 서류를 다시 들었다. 무단거주, 양육비 미지급 이런 표현은 보통 이렇게 쓰지 않습니다. 그럼요. 이건 분쟁을 유리하게 만들기 위한 문장입니다. 나는 입이 마르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 어머님 명의의 집 아직 그대로시죠? 그 질문에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네. 명예 이전은 안 하셨고요? 아니요. 그는 깊게 숨을 내쉬었다. 그럼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무슨 말이에요? 그는 조용히 말했다. 어머님을 같이 살게 한 뒤 관계를 악화시키고 법적으로 불리한 상황을 만들어서 재산까지 연결하려는 흐름일 수 있습니다. 그 순간 내 머릿속이 하얘졌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귀에서 소리가 사라진 것 같았다. 그저 입만 떨렸다. 그럴 리가. 나는 중얼거렸다. 그럴 리가 없어요. 하지만 내 안에서는 이미 알고 있었다. 가능하다는 걸. 아들이 했던 말, 며느리의 표정, 그 집에서 느꼈던 모든 위화감 모든 게 하나로 이어지고 있었다. 나는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눈물이 떨어졌다. 참을 수 없었다. 내가 내 자식을. 말을 끝낼 수 없었다. 그 순간 나는 처음으로 느꼈다. 완전히 배신당했다는 감정을. 변호사는 조용히 말했다. 어머님,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대응하셔야 합니다. 나는 눈물을 닦았다. 손이 떨리고 있었지만 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말했다. 해야죠. 그 말은 작았지만 내 인생에서 가장 무거운 말이었다. 그리고 그날 이후 나는 더 이상 그들의 엄마가 아니었다. 나는 그들과 싸워야 하는 사람이 되었다. 그리고 그 싸움은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잔인하게 시작되고 있었다. 엄마도 우리 입장 좀 생각해봐요. 그 한마디가 내 인생을 완전히 부숴버렸다. 나는 그 집 앞에 서 있었다. 익숙한 문 앞이었지만 이제는 낯설게 느껴졌다. 초인종을 누르기 전 손이 한번 멈췄다. 돌아갈까? 그 생각이 스쳤다. 하지만 나는 돌아설 수 없었다. 나는 초인종을 눌렀다. 잠시 후 문이 열렸다. 며느리였다. 나를 보는 순간 표정이 굳었다. 왜 오셨어요? 그 말은 인사가 아니었다. 경계였다. 나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아들 좀 보자. 며느리는 한숨을 쉬었다. 지금 바쁜데요.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누구야? 아들이었다. 그는 현관으로 나왔다. 그리고 나를 보자마자 표정이 얼어붙었다. 엄마. 나는 가방에서 내용 증명을 꺼냈다. 그리고 조용히 내밀었다. 이게 뭐냐? 아들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눈을 피했다. 나는 그 모습이 너무 낯설었다. 어릴 때 거짓말을 하면 내 눈을 못 보던 그 아이가 떠올랐다. 하지만 지금의 그는 달랐다. 엄마. 그가 입을 열었다. 이건 서로를 위해서야. 그 말이 내 귀를 의심하게 만들었다. 서로를 위해서? 나는 웃음이 나왔다. 이게 나를 위한 거냐? 아들은 고개를 숙였다. 며느리가 옆에서 말했다. 어머니, 감정적으로 나오지 마세요. 그 말이 나를 무너뜨렸다. 감정적으로. 나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그리고 말했다. 나는 내 엄마다. 잠시 정적이 흘렀다. 그 짧은 침묵이 너무 길게 느껴졌다. 그리고 아들이 말했다. 그래서요?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 말은 단순한 질문이 아니었다.
엄마라는 이유로 우리가 책임져야 해요? 그의 눈빛은 완전히 식어 있었다. 나는 그 눈을 보며 깨달았다. 이 아이는 더 이상 내가 알던 아들이 아니었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너를 위해 살았다. 너 하나 보고 살았다. 그런데 말이 끊겼다. 눈물이 올라왔다. 하지만 나는 울지 않으려고 애썼다. 그런데도 목소리가 떨렸다. 이렇게 버리는 거냐? 아들은 한숨을 쉬었다. 엄마, 그렇게 말하지 마요. 우리가 언제 버렸어요? 그 말에 나는 고개를 들었다. 지금 이게 버린 게 아니냐? 며느리가 끼어들었다. 어머니, 현실적으로 생각하세요. 저희도 살기 힘들어요. 애들 키우고 대출 갚고. 솔직히 어머니까지 책임지기엔 무리예요. 그 말은 논리처럼 들렸지만 내 가슴에는 비수처럼 꽂혔다. 나는 책임지라고 한 적 없다. 나는 천천히 말했다. 나는 그냥 같이 살자고 해서 그 집에 간 거다. 며느리는 고개를 저었다. 그건 어머니 생각이시고요. 그 한마디에 나는 완전히 무너졌다. 그 집에서의 모든 시간, 모든 기억이 부정당했다. 나는 더 이상 그 자리에 서 있을 수 없었다. 다리가 떨렸다. 손이 떨렸다. 숨이 막혔다. 나는 마지막으로 아들을 봤다. 그는 끝까지 나를 보지 않았다. 그 순간 나는 알았다. 이 관계는 끝났다는 걸.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돌아섰다. 그리고 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었다. 그 소리는 내 인생에서 가장 크게 들린 소리였다. 그날 나는 아들을 잃었다. 나도 이제는 가만히 있지 않겠다. 그날 이후 나는 더 이상 예전의 내가 아니었다. 며칠 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집에 앉아 있었다. 밥도 제대로 먹지 못했고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다. 눈을 감으면 그날의 장면이 계속 떠올랐다. 그래서요? 아들의 그 말, 그 짧은 한마디가 내 가슴을 계속 찔렀다. 나는 그 말을 수십 번, 수백 번 되새겼다. 그리고 어느 순간 깨달았다. 나는 지금까지 참기만 하면서 살아왔다는 걸. 남편이 살아있을 때도, 시댁에서도, 그리고 자식 앞에서도. 나는 항상 양보했고, 항상 이해했고, 항상 참고 넘겼다. 그게 엄마라고 생각했다. 그게 가족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 결과가 지금이었다. 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거울 앞에 섰다. 거울 속에는 낯선 사람이 서 있었다. 눈은 퀭했고 얼굴은 지쳐 있었고 표정은 완전히 무너져 있었다. 나는 한참 동안 그 얼굴을 바라봤다. 그리고 작게 말했다. 이대로 끝내면 안 된다. 그 순간 나는 결심했다. 이건 내가 끝내야 한다. 나는 다음 날 다시 변호사를 찾아갔다.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예전과는 다른 기분이었다. 두려움보다 결심이 앞서 있었다. 어머님 오셨군요. 나는 조용히 앉았다. 그리고 말했다. 하겠습니다. 변호사는 잠시 나를 바라봤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다. 잘 생각하셨습니다. 나는 그날부터 모든 걸 꺼내기 시작했다. 기억을 꺼냈다. 하나도 빠짐없이. 처음 그 집에 들어간 날, 손주들이 웃으며 안기던 순간, 아침마다 밥을 짓던 시간, 비 오는 날 아이를 데리러 뛰어가던 기억, 밤마다 아픈 아이를 안고, 잠들지 못했던 날들, 그리고 내 통장에서 빠져나간 돈들. 나는 그 모든 걸 하나씩 말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목소리가 떨렸다. 하지만 말을 하면 할수록 점점 또렷해졌다. 이건 노동입니다. 변호사의 그 말이 머릿속에 계속 맴돌았다. 노동. 나는 그 단어를 처음에는 받아들이기 힘들었다. 가족인데 노동이라니. 하지만 생각해보니 맞았다. 나는 쉬지 않았다. 나는 대가를 받지 않았다. 나는 요구하지도 않았다. 그런데 그들은 그걸 당연하게 생각했다. 그 순간 내 안에서 무언가가 바뀌었다. 나는 더 이상 도와준 사람이 아니었다. 나는 착취당한 사람이었다.
나는 통장 내역을 정리했다. 날짜를 하나하나 짚어가며 어디에 돈을 썼는지 적었다. 며느리가 요구했던 순간들, 아들이 눈치를 줬던 기억들, 모든 걸 기록했다. 그 과정은 쉽지 않았다. 기억을 떠올릴수록 가슴이 찢어졌다. 하지만 나는 멈추지 않았다. 이건 끝내야 하는 일이었으니까. 며칠 뒤 서류가 완성되었다. 두툼한 파일이었다. 그 안에는 내 3년이 담겨 있었다. 충분합니다. 변호사는 말했다. 이 정도면 충분히 입증 가능합니다. 나는 그 말을 듣고도 기쁘지 않았다. 그저 조용했다. 그리고 소송이 시작되었다. 첫 재판날. 나는 법원 앞에 서 있었다. 사람들이 오가고 차가 지나가고 세상은 평소처럼 돌아가고 있었다. 하지만 내 안에서는 모든 게 멈춰 있었다. 나는 천천히 안으로 들어갔다. 법정 앞 복도, 차가운 공기, 낯선 냄새, 그리고 저 멀리서 보이는 익숙한 얼굴들, 아들과 며느리였다. 나는 잠시 멈췄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그들은 나를 봤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눈도 피하지 않았다. 그저 모르는 사람처럼 서 있었다. 그 모습이 나를 더 아프게 했다. 나는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법정으로 들어갔다. 재판이 시작되었다. 원고 진술하시죠.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손이 떨렸다. 하지만 나는 멈추지 않았다. 저는 그 집에서 3년을 살았습니다. 목소리가 울렸다. 나는 계속 말했다. 아침부터 밤까지 아이들을 돌보고 집안을 책임졌습니다. 단 한 번도 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잠시 멈췄다. 눈물이 올라왔다. 하지만 참았다. 제 돈도 썼습니다. 학원비, 병원비, 생활비. 하지만 나는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말했다. 저는 그걸 돈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가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순간 법정이 조용해졌다. 며느리가 고개를 살짝 비웃듯이 움직였다. 그리고 말했다. 계약도 없잖아요. 그 말은 칼이었다. 나는 잠시 눈을 감았다. 그리고 다시 떴다. 그래. 계약은 없었다. 나는 천천히 말했다. 나는 계약서를 쓰지 않았다. 서명도 하지 않았다. 조건도 없었다. 왜냐하면 나는 숨을 고르고 말했다. 나는 가족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 한마디에 법정의 공기가 바뀌었다. 나는 그 순간 처음으로 느꼈다. 내가 지지 않고 있다는 걸. 판결날. 나는 법원 앞에 앉아 있었다. 차가운 벤치 위. 손을 모은 채 조용히 앉아 있었다. 이상하게도 그날은 눈물이 나지 않았다. 이미 충분히 울었기 때문일까? 아니면 이미 끝났다고 생각해서일까? 나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맑았다.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나는 그 하늘을 보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내가 왜 이렇게까지 됐을까? 그리고 답은 이미 알고 있었다. 믿었기 때문이었다. 나는 가족을 믿었다. 조건 없이, 의심 없이, 끝까지. 하지만 그 믿음은 나를 지켜주지 않았다. 오히려 나를 무너뜨렸다. 잠시 후 이름이 불렸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법정으로 들어갔다. 아들과 며느리가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다. 나는 그들을 보지 않았다.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었다. 판사가 서류를 넘겼다. 종이 넘기는 소리가 크게 들렸다. 그리고 입을 열었다. 피고는 원고에게. 나는 그 순간 눈을 감았다. 결과는 중요하지 않았다. 이미 나는 끝을 냈으니까. 나는 더 이상 그 집으로 돌아가지 않을 거고, 더 이상 그들을 기다리지 않을 거고, 더 이상 엄마로서 매달리지 않을 거였다. 그게 나의 선택이었다. 판결이 끝났다. 나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법정을 나왔다. 문을 나서는 순간 햇빛이 쏟아졌다. 나는 잠시 눈을 감았다. 따뜻했다. 그 따뜻함이 이상하게 낯설었다.
나는 천천히 걸었다. 누군가를 기다리지 않고 누군가를 위해 가지도 않고 그저 나를 위해서. 집에 도착했다. 문을 열었다. 조용했다.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이제는 그게 외롭지 않았다. 나는 신발을 벗고 천천히 들어갔다. 부엌으로 갔다. 쌀을 씻었다. 밥을 올렸다. 물 끓는 소리가 집안을 채웠다. 그 소리가 이상하게 편안했다. 나는 의자에 앉아 그 소리를 들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다. 이제 됐다. 그 말이 끝나자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이건 무너진 눈물이 아니라 되찾은 눈물이었다. 나는 밥을 한 숟갈 떠서 입에 넣었다. 따뜻했다. 그 따뜻함이 가슴까지 내려왔다. 나는 그 순간 처음으로 느꼈다. 나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날 이후 나는 다시 살기 시작했다. 천천히. 하지만 분명하게. 나는 더 이상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지 않았다. 나는 나를 위해 살았다. 그리고 나는 깨달았다. 가족이라고 해서 모두 내 편은 아니다. 하지만 그래도 괜찮다. 내 삶은 되니까. 나는 오늘도 밥을 짓는다. 조용한 집에서 혼자 하지만 단단하게. 그리고 이제는 안다. 나는 나를 지켜냈다.